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재배환경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통상적으로 온도와 관련해서는 한 문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온도 1 내갖고 따로 이렇게, 뭡니까? 하나를 더 구성한 이유는 뭐냐면 그 나머지 알파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뭐죠? 우리가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뭐죠? 굉장히 좀 이렇게 풀기가 좀 난해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온도편에서는 실질적으로 온도와 관련돼서 작물이 재배하는 데서 온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당할까요, 여러분? 주로? 뭐 너무 뜨거워져서 피해도 당연히 당하겠지만 그런 피해는 거의 없다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가 가장 피해가 클 겁니다. 영하 20도 돼버리고 이러다 보면 막 얼어버리고 그렇죠. 예,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저건 생육 저건이 있는데 그 저건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온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조금 이렇게 그것도 장애 작물이 자라는데 어떤 장애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주로 매년 한 문제는 기본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가볍게 그렇게 좀 이상하게 출제되는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여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온도를 구분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뭐 이렇게 딱 한 번이 출제됐어요. 좀 이렇게 좀 어이가 없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출제된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뭡니까? 야, 요 정도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구먼 하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온도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재배학과 관련된 온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육 가능 온도. 야, 그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 최저 몇 도부터 최고 몇 도, 요 사이에서 작물이 자라구나. 그것을 뭐 학자들께서 연구를 했겠죠. 작물별로. 그쵸? 그것이 이제 생육 가능 온도가 되는 거예요. 작물 생육이 가능한 온도이고. 그러니까 생육 가능 온도라고 하기도 하고, 유효 온도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생육 최저 온도에서 생육 최고 온도의 그 사이가 뭐죠? 생육이 가능한 온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최적 온도가 그 최고 적당한 온도니까 최고 적당한 온도니까 뭐예요? 가장 이 작물이 잘 자랄 때 그 온도가 얼마냐? 그것을 따로 또 연구를 했겠죠. 최적 온도. 그런데 이 최적 온도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작물별로 다 상이하다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겨울철에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은 최적 온도가 당연히 낮을 거고, 여름철에 잘 자란 작물은 최적 온도가 그렇죠, 당연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최적 온도가 몇 도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런 의미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산온도, 유효 적산온도는 그 농학자님들께서 따로 이게 뭡니까? 재배와 관련된 그 온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회진 용어예요. 아셨죠?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11회 동안에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단지 이제 재배학적 온도의 그 구분에 적산온도라든지 유효적산온도 이런 것들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술만 해놨을 뿐입니다. 가볍게 보셔도 되겠고요. 자, 생육온도. 여기도 뭐 생육 가능 온도고 생육온도 이것도 뭐냐?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기출문제에서 조금 조금 호호하게 뭡니까? 그것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또 이렇게 제가 뭡니까?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가와 마로 나눠서 분류를 한 거예요. 예. 식물의 생장과 발육에 알맞는 온도, 생육온도. 예. 그리고 이제 한기온도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최저 이 기후 온도 이하로는 작물이 못 자라. 이런 것은 최저 한기온도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온도 이상은 절대로 작물이 뭡니까? 살 수가 없어 하는 것은 최고 한기온도라고 할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사실 생육 최저 온도, 생육 최고 온도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다음에 기출문제 풀 때 뭐죠? 이 용어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용어 쓰고 어떤 분은 또 다르게 쓰고 막
이렇게 쓰는 그 용어를 여러 가지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배학은 한자로도 돼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도 한글로도 돼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경작하시는 분들은 한자를 쓰지 않고 또 순수 한글로 만들어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용어를 쓰듯이 이 학자님들께서 같은 의미인데도 조금씩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육구 이제 그 온도를 갖고 이렇게 안내를 어떻게 했냐면 그 학자님께서 연구를 한 게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한계 온도가 다 똑같냐 이거죠. 다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온도가 몇 도가 최적 온도고 이런 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연구 사례를 가지고 초년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생육 한계 온도가 가장 뭡니까 낮은 게 뭐냐, 아니면 가장 높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출제가 됐죠. 그 바로 이런 내용을 갖고 출제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교재는 이렇게 넣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사과는 30도에서도 이게 뭡니까 30도까지는 영하 30도까지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육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그 배는 27도, 물이 조금 더 많이 있죠. 배가 더 많죠. 사과보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얼은 것이 더 많이 빨리 얼어버리니까 사과보다는 뭡니까 요거 온도가 27도로 조금 낮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숭아는 어때요? 더 물이 더 많죠. 배보다 그렇죠. 복숭아는 물컹물컹하고 그러니까 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0도다, 영하 20도다. 그리고 포도, 여기 또 유럽계 포도라고 해놨는데 포도도 종류가 품종별로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럽계 포도라고 이렇게 명명은 되어 있지만은 이 포도는 어때요, 여러분? 거의 과즙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 과실의 한 70% 이상은 그 수분이란 말이에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처럼 30도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영하 15도까지밖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볍게만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년도에 나왔던 문제지 이제는 이런 문제가 5회 이상 넘어가서는 이런 문제는 지금 출제되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 시험을 잘 봐보시면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봐보시면 1회부터 3회, 4회 이럴 때까지만 보면은 전혀 손해평가사와 관련 없는 농학 이론적인 문제가 출제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근에 출제되지 않는다. 단지 과거에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교재는 실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육 적온돼 있죠. 사실 최적 온도라든지 생육 적온이라든지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생육의 가장 적당한 온도니까 이것이 그걸 뭐예요? 최적 온도랑 동일한 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생육 적온이 몇 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작물별로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알맞은 온도를 생육 적온이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름 작물에 비해서 겨울 작물의 생육 조건이 높다. 그렇죠? 겨울에 잘 자라는 작물은 당연하게 온도 있고 마침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낮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에 관련된 용어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변온과 작물생육 이런 것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이웃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돼요. 이것도 이 내용만 이해를 하면 충분하게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까지는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내용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변온이라는 게 뭐겠어요? 잘 모르면 무조건 한자로 풀어버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다. 뭐가? 온도가. 그러니까 온도가 변한다. 즉 뭐죠? 방간화세 온도는 차이가 있죠. 그걸 갖고 방간화세 일교차 그걸 갖고 변온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어요. 그 변온 낮과 밤의 온도가 다른 것이 과연 작물 재배에 어떤 건가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봐 보니까 결국은 뭐다? 그것이 일교차가 있는 것이 작물 재배에 굉장히 좋더라.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일교차가 있는 것이 작물 재배에 좋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낮죠? 낮보다, 그쵸? 온도가 낮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가 아직 비편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강합성 작용과 이하 작용을 할 때는 또 적정한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적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광합성도 안 되고, 호흡도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온도가 낮아지면 호흡량이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호흡량이 작아진다. 어디서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제가 첫 강의에서 대개편 제일 첫 페이지에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재배학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호흡량이 작아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호흡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작물 재배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에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도가 낮게 되면 호흡량이 작아지니까 호흡량이 작아지는데 왜 작물 재배 좋은지 한번 봐보세요. 호흡을 안 하면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하니까 물질 축적량이 이렇게 지금 만약에 고추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을 안 하면 이 고추가 계속 돼요.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하면 점점 고추만 과실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잘 자라겠죠. 예. 물질이 출적이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잘 자라지면 결국 고추 품질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예, 먹기 적당한 그런 고추가 뭡니까? 자라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낮게 됨으로써 이렇게 작물 재배에 굉장히 좋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도요, 아마 초년도에 나왔던 문제일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고, 저도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재배학은 저는 큰 줄기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하게 이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그 내용을, 분석한 게 결국 뭐냐면, 이게 진짜 이 과학성을 아직도 제가 비편을 강의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아직 조금은 이제 제 말씀을 제 말을 이해를 못 하겠지만 가볍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걸 모른다 해서 시험 문제 못 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재배학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을 고르시고 틀린 것을 고르시고 할 때 굉장히 판단의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거나 이하 작용을 할 때 당연하게 광합성 작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만 있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또 오직 요거만 있다 광합성 작용이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작물체 수분도 적정히 있고 이산화탄소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도 적정하게 공급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햇빛도 잘 내리쳐요. 구름이 없어서 잘 내리죠. 그러면 광합성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온도가 기온이 20도다. 이래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광합성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은 더 잘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인 어떤 또 효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작용을 하거나 이하 작용할 때 당연하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온도가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배추 같은 경우, 이제 고랭지의 배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고랭지 배추를 왜 재배할까라고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광합성 작용을 할 때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되니까. 고랭지라 그러면 영상 한 15도, 16도 이 정도가 이제 고랭지의 평균 온도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광합성이 잘 되니까 고랭지에서 재배를 할 거고, 그 대신 그 고랭지에서 재배할 때 호흡이 많이 되면 좋다 나쁘다 작물에 안 좋죠. 여기 봐보시면 호흡은 적어야만이 온도가 낮아야만이 어떻게 되죠? 물질 축적량이 증대돼서 품질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고랭지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이유는 광합성은 잘 되는 온도지만 그렇죠. 호흡을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온도예요. 호흡을 하려면 온도는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랭지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이유는 광합성 작용하는 데는 적정한 온도지만 호흡 작용하는 데는 아직도 부족한 온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키죠. 광합성도 잘 돼갖고 작물이 탄수화물도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호흡이 안 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작물의 품질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고랭지에서 배추를 재배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한번 그거는 뒤에서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로 제가 이렇게 교재라는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온장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어떤 영향이 발생될까요?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에 나쁘게 될 거예요. 그쵸? 예, 일소, 그러면 이렇게 그 햇빛을 다 들어가고 이렇게, 일소피해. 이런 걸 갖고 일소피해라 그러죠. 예, 그리고 결구장애. 배추 같으면 이렇게 쇽, 이렇게 모아져야만, 결구돼야만이 상품이 가치가 있는데, 결구가 안 된대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게, 뭡니까? 작물에 피해를 입는 거고. 그리고 이 조기 추대라는 건 뭐냐면, 조기라는 게 조기 추대. 예, 좀 일찍, 이런 뜻이잖아요. 예, 추대는 뭐죠? 예, 꽃대가 올라오는 걸 갖고 추대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나쁘게 되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추를 키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배추 잎을 먹으려고 키울 겁니다. 재배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작물체가 만약에 배추가 꽃을 피워버려요. 꽃을 피우면은 그다음부터 잎이나 영양생장 같은 게 멈추죠. 예,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식물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영양생장은 잎과 줄기가 커지는 단계고 생식생장은 뭐죠? 예, 꽃이 딱 피어서 수정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단계를 생식생장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생장이 시작이 돼버리면 영양생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배추를 키우고 있는데 꽃이 피어버렸어. 그럼 그 다음부터 배추 이파리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실질적으로 배추를 키우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추대도 결국 뭐다? 예, 나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늦게 추대돼도 나쁘고 일찍 추대돼도 나쁘고 무조건 넣고 적당한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브량, 착가브량, 품질자 이렇게 다 나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지식만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과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해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 재배학적인 큰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걸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회 때나 3회 때나 이럴 때는 다 어떻다? 옛날에 좀 이론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강의로 따로 뺀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물 재배 중 온도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요 펜 바꿔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는 거네요. 조직 내 결빙이 생겨. 결빙, 얼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요런 것은, 냉해가 아니고, 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예, 요런 것은 얼었으니까 동해라고 해야 되겠죠. 얼을 동자 써서. 그죠? 그래서, 요것은 틀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하나의 딱 지식을 갖고 묻거나 그러질 않은 문제를 갖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온도편에 따로 모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내 유기물이 생성이 지금 유기물은 작물 재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토양편에서 제가 또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에너지 소비가 심해져. 에너지 소비가 막 시키면서 그 유기물이 생성이 에너지 소비가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열이 막 발생돼서 내열성은 증가되겠죠. 그쵸?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읽어봐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틀렸네. 바꿔서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따로 우리가 어떤 한 걸 가지고 재배학과 관련된 지식을 따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봐보시면. 그쵸? 자, 세 번째 준화 작용은 처리경과 상관없이 온도 영향을 받는다? 상관이 있죠. 그쵸? 요거는 이제 준화 처리 따로 이것도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요거는 뒤에 가서 작물의 생육 그 편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틀렸네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이건데 여기 봐보세요. 탄소 동화 작용의 최적 온도 범위. 요게 지금 탄소 동화 작용이 뭐냐면 결국 뭐요?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결합하는 걸 갖고 이산화탄소니까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합성 작용을 갖고 그러니까 과합성 작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용어를 대신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 과합성 작용의 최적 온도의 범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온도가 좋겠죠. 그 과합성 온도가 높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영상 500도, 1000도 막 이렇게 해버리고 과합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식물이 다 죽어버리지. 그쵸?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또 최적 온도도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쵸? 요 온도의 범위는 호흡작용보다 낫다. 호흡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반대적이야. 과합성 작용을 반대적으로. 사람도 못해요. 쉽게 말해서 숨을 내뱉고 나면 그 다음에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들이마신 것을 다시 날숨으로 내뱉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광합성장으로 만들 이제 탄수화물과 그 산소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갖고 다시 이제 그 산소를 갖고 또 다시 뭐죠? 그 이거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된다? 예, 그 뭡니까? 호흡작용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장의 반대. 예, 그게 바로 호흡작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B편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호흡작용보다 낫다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바로 여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랭지 배추. 그죠? 예, 고랭지에서 왜 배추를 재배할까? 예, 광합성 작용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온도인데 그 호흡작용까지는 아직도 그 온도는 더 높아야 되니까, 호흡작용은. 그러니까 호흡작용은 안 되고 광합성 작용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배추가 품질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해서 고랭지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겁니다. 요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죠? 요게 바로 옳은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재배하기 제가 무슨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론이 맞다 이거는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배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요게 맞다 틀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회 때 보니까 또 내한성이 가장 강한 작물과 가장 약한 작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초년도에. 참 그죠? 예. 그러니까 가장 강한 거는 이거 사과가 물이 없으니까 가장 강한 거고. 예. 그리고 포도가 물이 거의 대부분 물이잖아요. 과즙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약하겠죠. 쉽게 얼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도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그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5회 때는 또 뭐가 나왔나요? 생육 저것. 예. 생육하는데 가장 적당한 온도. 예. 그거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예. 그래서 한번 보면 되죠. 예. 대사 작용이 따라 저건이 따라 저건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저건이 다른 겁니다. 저건이 20도야, 25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발아우 생리 단계별로 저건이 있다. 그렇죠? 단계별로 또 저건이 또 다른 겁니다. 예. 자라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새싹이 자랐을 때 생육 저건이 몇 도고 아니면 뭡니까?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는 생육 저건이 몇 도고 또 각각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벼는 생육 저건이 몇 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단계별로 또 다 다르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품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겠죠. 예, 조생종, 만생종에 따라서 생육종이 다를 거 아닙니까? 조생종은 빨리 자라니까 그만큼 언더도 또 뭐죠? 조금 더 높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도 맞을 거겠죠. 주간과 야간에 저거는 동일하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재배학의 기본적인 지식,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이걸 풀면 충분하게 답을 풀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회 때 또 나온 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해마다 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많아요. 예, 동해, 이거는 어릴 동자입니다. 그쵸? 빙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공부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는 당연히 맞죠? 예, 그리고 일소현상, 결구장의 조기추대는 뭐죠? 고온장이죠. 그쵸? 이거요. 고온장인데 저온장이라 바꿔놨구나. 이게 이제 틀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다음 시간에 따라 공부를 할 거예요.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온장애에 관한 증상. 여기 고온장애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4회 때 나왔고 7회 때 또 이렇게 고온장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딱 물었네요. 발화불량 나빠져. 품질주가 나빠져. 착가불량 나빠져. 추대지연도 나빠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뭐였죠? 고온장애 되면 꽃이 빨리 피어버려, 꽃대가 빨리 올라오는 거죠. 조기추대, 그쵸? 조기추대 현상을 보이는데, 주대지연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따로 올려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그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연도에 어떻게 나왔나 바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온도에 관한 개념에 이런 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다가 8회 때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걸 갖고 어떤 것이 옳은가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예, 뭡니까 출제자께서 생각하는 나름대로 그 용어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물은 거니까. 그쵸? 자, 저희 농가의 딸기가 최근 2도시에서 이하에서 생육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니까 2도 이하에서는 뭐죠? 딸기가 잘 못 자라는구나. 그쵸?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딸기에 무엇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30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2도 이하에서는 좀 피해를 입고 하니까 적정한 그 온도가 2도에서 30도 요 사이에 딸기가 잘 자라는구나. 그죠? 요것이 지금 뭐예요? 생육이 가능한 온도다. 생육 최적 온도다. 뭐가 맞겠습니까? 가능한 온도가 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가를 잘 이용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 생육 가능 온도를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게 꼭 이렇게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시다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생육 가능 온도 이렇게 찍어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농가 그러면 30도의 딸기의 생육에 뭐라고 생각해도 되는군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30도를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왜? 딸기가 못 자라니까. 그것이 그러면 30도는 결국 뭐요? 적산 온도가 맞을까요? 최고 한계 온도가 맞을까요? 그렇죠. 최고 한계온도. 이게 한계온도 30도 넘으면 안 돼. 예,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 한계온도라고 이렇게 이거 뭡니까? 문제에서는 출제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갖고 생육 최고 온도다. 이렇게 해도 틀린 용어가 아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모호하게 출제가 됐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건 적산 온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우리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회 때는 한번 문제 볼까요? 9회 때는 0도에서 저장할 경우에 저온장애. 이것도 쉽게 말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저온장애하고 동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할 건데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금 변형돼서 나와서 제가 이쪽 오늘 앞에 강의에다가 지금 이제 문제를 편집을 했습니다. 저온장애가 발생하는 최소만을 나이라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뭐예요? 이 0도에서 저온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그 낮은 온도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작물을 물은 거겠죠. 그쵸? 그 의미를 따지면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작물이 주로 어떤 작물이냐면요. 열매 채소가 대부분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해요. 호온성, 온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는 이런 채소는 대부분 뭐요? 열매 채소죠. 그쵸? 열매 채소입니다. 열매 채소고 그 혼행성 채소라고 해갖고 이제 작물이 불편해 가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그 혼행성 채소는 결국 뭐예요? 온도가 조금 이렇게 낮은 것을 좋아해요. 뭐 여기 뭐 25도, 뭐 18도 이런 거는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도리어 무시하시고 조금 서늘한 걸 좋아할, 서늘할 때 잘 자라는 채소. 이걸 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잎이 막 그 뭡니까? 그 드라이기로 막 잎에다 막 바람 뿜어보면 잎이 그 좋아라 하겠습니까? 싫어 그러겠죠. 그죠? 줄기에다가 막 드라이 막 뜨끈뜨끈한 거 그거 막 하면 좋아하겠어요? 뿌리에다가 막 드라이 뜨끈뜨끈한 거 하면 좋아하겠어요? 아유 뜨거워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잎줄기 뿌리 채소는 다 무조건 넣고 뭐다? 예, 혼행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본데 이건 무슨 따로 이게 뭡니까? 호원성 채소는 뭐고 혼행성 채소는 뭐고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원성은 봐보세요. 열매 채소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열매 뜨끈뜨끈한 거 뜨끈뜨끈할수록 열매는 더 잘 이렇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매 채소는 호원성 채소다. 이렇게 하시고 딱 하나 이제 우리가 항상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외가 예외 중에서 딸기. 여기 이제 딸기는 따지면 열매 채소예요. 그렇죠? 예, 열매 채소인데 딸기는 혼행성 채소다. 요 하나만 이렇게 해서 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작물의 분류가 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해를 하시면 결국 뭐예요? 이 저온장애 발생하는 채소만을 나열한 것을 냈을 때 결국 뭐예요? 호원성 채소만으로 모아놓은 게 뭐냐? 예, 결국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배추, 아이고 배추무는 뭐예요? 이거 잎하고 줄기 뿌리 채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혼행성이니까 영도에서도 저온장애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마늘도 줄기 채소, 양파 줄기 채소 아니죠? 예, 당근 뿌리 채소, 시금치 잎이죠. 예, 다 이게 뭐예요? 혼행성 채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지 열매잖아요. 토마토 열매잖아요. 그렇죠? 이 열매 채소들은 결국 뭐다? 호온성 채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온도가 뜨끈뜨끈할 때 잘 자라는 채소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뜨끈뜨끈할 때 잘 자라니까 0도에 딱 저장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추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 장애가 발생한다 해갖고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또 보면은 이게 무슨 뭐 저온 장애 발생한 영도에 저항할 때 저온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채소는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책에 편집도 돼 있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배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안내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쪽 편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자, 9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자, 11회 때, 아이고, 바로 지난해죠. 예, 11회 때는 아무 문제 볼까요? 식물의 고온장애, 고온장애 많이 봤어. 그죠? 뭐, 발화가 안 되고, 조기 추대되고, 이런 공부를 했죠. 근데, 요 전혀 느닷없이 옳지 않은 것이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상대, 우리 옛날에 절대수도 상대수도 그 대충은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온도가 높으면, 뭐죠? 온도가 뜨끈뜨끈하다 생각해보세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요? 습도는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증발이 많이 나서 토양 수분이 부족으로 작물이 한발 피해를 받기 쉽다. 요 뒤에 내용은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1번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판단이 잘 안 서시면 나머지도 뭡니까? 한 개만 100% 틀린 거니까. 그쵸? 자, 2번, 3번, 4번 그래도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온에서 물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에서 장애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고온에서 물질이 분해되다 보면은 어떤 장애 같은 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예, 나쁘니까. 예, 그리고 고온에서 당이 축적되지 않아서 과실과 채소는 단맛이 없어지고 생육이 억제된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이해가 좀 안 되나요? 저는 이게 딱 그냥 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숭아라든지 포도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시장에서 그대로 재래시장 가서 그 과일, 복숭아나 포도 그대로 사갖고 와갖고 물에 씻어갖고 먹으면 단맛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딱 먹을 때 단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씻어서 가지고 냉장고에다가 한두 시간 정도 딱 놔뒀다가, 예, 그 다음에 딱 먹어보면 어때요? 시원한 맛을 느끼면서 어이구 달아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고온에서는 당이 축적되지 않아서 채소는 단맛이 없어지고 생육이 억제된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저온에서 어떻게 돼요? 단맛이 상승되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거지. 이걸 뭐 재배학 책, 어디에 뭐 책을 공부를 해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재배학 오리엔테이션 강의할 때, 야, 다음 주 그 먹을 수 없는 게 뭐지? 예, 몸빼바지, 그 설명 중에 틀린 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문제를 낸 이유가 이제 그 취지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것을 무슨 공부를 해갖고 푼다. 야, 이거 공부하는 데서 문제 나왔네가 아니라, 당연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재배학적인 큰 흐름을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쵸? 예. 고온에서는 단맛이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단맛을 내려고 냉장고에다 좀 서늘하게 만들어갖고 먹으면 아이고 달아 이래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4번은 고온에서 세포막 지방인 유동성이 커지는. 뭡니까? 뜨끈뜨끈할 때 그 기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유동성 잘 움직이겠죠. 추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추워 해갖고 유동성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이 지문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딱 봐보면 여기 이제 틀렸지만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 전혀 공부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야,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접근해라? 예,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륜으로서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1회 또 있네요. 이것도 조금 이제 응용 문제예요. 여기도 보면, 호송 선생님, 이거는, 직전에도 한번 나온 거 선생님 풀어줬는데요? 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원행성 채소가 뭐 어떻고, 호원성 채소가 어떻고, 주로 우리가 인간이 섭취하는 뭡니까, 작물에 대해서만 문제가 출제됐지, 이렇게 장미, 백화, 국화, 꽃이 또 이제 새로 추가됐잖아요. 아이고, 꽃은 이거는 이게 호응성이야, 혼행성이야.
공부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지난해. 예.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가지는 열매니까 호온이 되죠. 예. 호온이 될 거고 열매니까 호온이 되고 요거는 호냉이네요. 요거만 냉이네. 그죠? 다 호온이고 그 뒤에 걸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과 혼행성이 작물로 올바르게 연결된 거. 이거는 벌써 탈락이 되겠고요. 그죠? 냉이 먼저 돼 있으니까. 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가 혼행성이 돼야 되는데, 장미나 백합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뜨끈뜨끈 할 때 그 온도가 높을 때 꽃이 피고 하지 않죠? 꽃이 피죠. 그런데 국화는 어떻습니까? 가을에 국화꽃이 피잖아요. 좀 서늘할 때, 그쵸? 그러니까, 아이고야, 야, 이런 것들은 뜨끈뜨끈할 때 잘 꽃이 피고, 이거는 서늘한 날씨에, 가을에 대해서 꽃이 피니까, 여기에 혼행성인갑다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난다 해서, 야, 하회는, 야, 어떤 꽃은 호언성이고, 어떤 꽃은 혼행성이야. 이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또 공부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또한 우리가 요 정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다 플러스 알파 정도로 더, 우리가 그 사고력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4강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강의가 지금 4강이 조금 여러분께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뭐 공부하거나 뭐 이런 것을 공부를 해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문제가 구성돼서 출제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따로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재배환경 온도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저온장의 한해가 기본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 사실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고 지금 현재 오늘 공부한 내용은 별로 이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출제가 된다면 그래도 그 문제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풀 수 있는 그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의를 따로 한 강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냉해하고 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